오늘이 5월 11일이죠. 네. 드디어 월간 이선엽 2026년 5월호 시간이 왔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와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장감이 있다. 박수 쳐주시니까. 근데 누구세요? 우리 그 투자 나침반 수강생들, 예. 우수 수강생들. 저희가 아무나 모시진 않습니다. 우수 수강생들. 현장 오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질문의 기회를 네. 드리기도 하거든요. 질문은 좀 이따 저희가 받을게요. 우선은 현장 강의가 저희는 3월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 긴급 호출이라고 저희가 몇 번 있었죠. 이선엽 대표님을 저희가 이제 불러내려고,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생들한테. 근데 항상 먼저 자진 출두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3번이나. 부를 필요가 있나요? 예. 먼저 또 저희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궁금하다 싶으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은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전쟁 때 버틴 것만 해도. 맞아요. 네. 안 그랬으면 진짜 3월에 최소한 비중 줄이거나. 네. 조금 이제 전문용어로 털린 분들 많았겠죠. 많았죠. 그것만 해도 진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시장에 조금 색깔이 변하는 예. 흐름도 좀 짚어주셨고요. 실제로 뭐 사람들 반도체가 되게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전력기기가 더 올랐어요.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이거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번에도 보면 몇몇 기업들 뭐 전선주도 그렇고 놓고 보면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 그쪽에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더 올랐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서 거의 섭섭치 않은 그러니까 뭐 AI 쪽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어저께 질문지 보내드릴 방에도 이제 코스피가 7,500을 돌파했습니다 이거였는데 이제 오늘 찍찍 긋고 7,800까지 돌파했습니다. 또 바꿔 쓰고. 네. 또 다음번에 또 얼마나 바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골드만삭스마저도 코스피 전망치 뭐 8,000으로 썼다가 20일 만에 9,000으로 다시 그렇죠. 쓰고.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전망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사실 뭐 1000포인트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 게 뭐냐면 워낙 단위가 커졌어요 이제는. 그렇죠. 예, 뭐 7,000에서 8,000 뭐 정도면 10몇 %인데 옛날에 뭐 2,000에서 3,000 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부터는 퍼센트로 봐야 시장이 제대로 보인다. 몇 포인트가 아니라 몇 퍼센트 올랐어? 몇 퍼센트 오른다고 해?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8,000이다, 9,000이다, 10,000이다 그러면 일단 숫자가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숫자가 커 보이니까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 때 자꾸 팔게 돼요. 그래서 그 착시에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 여러 차례 여기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수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뭔가 따지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항상 올라갈 때는 여기서부터 몇 퍼센트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게 관건인 거지. 네. 뭐 8,000에서 9,000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더 이상 사란 얘기가 아니라 팔란 얘기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10%밖에 안 남았다라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라는 지수가 되는 거지 사라는 지수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일 만에 어쨌든 뭔가 기존에 제시했던 전망을 바꾸고 있었다라는 얘기 안에는 두 가지 이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급하게 바꿔야 될 정도로 현재 반도체라든가 AI 관련 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만큼 아직도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시장에 적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의 기억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은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사이즈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크기고 그 실적도 실적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전에 있었던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사례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전의 기억 속, 이전의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그런 통계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착시가 생기겠죠. 비싼 것처럼, 빨리 내려야 되는 것처럼,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전에 어땠다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크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뭐 무슨 밸류에이션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외국계 증권사도 그렇게 되지만 20일 만에 자꾸 목표가를 올리는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자 전략이라는 건 1년 단위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올해 얼마 오를 것 같아.
근데 그걸 20일마다 바꿀 정도면 투자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보만도 못한 거죠. 주에 한 번 쓰는 건데 그걸 1년에 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걸 물론 전략은 자주 바꾸긴 합니다만 예. 뭐 바뀐 것도 제가 볼 때는 없는데 그렇게 올려될 정도면 아직도 시장에서 보는 생각은 아직도 이전에 있었던 그 구태의연함에서 제가 보기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잣대로 들이대니 8천도 크게 불렀던 건데 상황을 보아하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르겠죠. 그리고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또 뭐 더 이상 오르면 또 오르는 것들을 계속하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일주일 단위로 해서 각 증권사마다 계속 목표가 올리고 아니면 코스피 상단 올리고 그게 지금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성공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이 또 그 과거의 경험 안에 갇히기가 쉽잖아요. 많이 쉽죠. 근데 이선엽 대표님도 되게 오래 하셨고 네. 애널리스트도 되게 오래 하셨는데 거기 사실은 안 갇혀 있단 말이죠. 전 한 번도 갇힌 적은 없어요. 그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어떨 때라도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번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하다 보면 이전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그 어떤 경우에서도 이번이 처음일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전에 했던 통계를 안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참조를 하죠. 대신에 그런 통계라든가 유사한 사례를 봤다가 그런 것들하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뽑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이런 것들은 좀 다른데 그리고 종합을 해보면 이전에 있었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시장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통계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을 다 의심해봤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선엽 대표님 뭐 투자 나침반 강의도 그렇고 진짜 배울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어떤 섹터가 좋다 이거 당연하지만 생각의 구조 너무 담고 싶다고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고 저런 생각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저도 좀 흉내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되게 닮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도 이제 외국계 보고서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들 이전에 했던 거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증권사들 뷰를 보면 또 비교를 해보죠. 그럼 여전히 그 툴이라든가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걸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언제적하고 비교하고 언제적 비교하고 유의성은 있어요. 충분히 그런 걸 비교하는 건 맞는데 비교를 하되 항상 무엇이 크게 다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슷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비슷하지 않다라면 왜 그런지 그 왜 그런지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돼요. 그 다르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주도주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도 찾아봐야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사실 이게 투자 나침반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배워가실 수 있는 맞나요? 네네. 오셔서 이렇게 막 주가 뭔지만 들으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제가 생각의 구조를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름을 투자 나침반이라고 지은 게 어떤 방향성, 방향 보시는 방법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거든요. 그게 되게 우리 중요합니다. 헤매고 있을 때. 네, 맞아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역시 이제 실적인데. 네. 지금 실적 전망치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선엽 대표님은 뭔가 목표 주가라든지 실적에 대한 상단은 아예 염두에 두시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럼요. 처음에 설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지만 그거 역시도 변화가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을 건지 아닐 건지도 꼭 가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갑자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좋은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씩 오를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배경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D램, 흔히 메모리라고 하는 기업들의 수요나 가격의 인상폭이 당초 좋게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구조적으로 뭔가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다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외국계 보고서들 중심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상단을 올린 것도 그렇고 네. 또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메모리 가격에 대한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되게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근래 얼마까지도 뭐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건 오케이. 충분히 뭐 이 정도는 오를 줄 알았어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야. 라는 한계를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높게 못 줬던 건데 이 정도면 이게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외국계 중심으로 많아졌고 또 그러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얘기 안에는 밸류에이션을 들이드는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조금 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즉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뭔가 이익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고 그리고 이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뭔가 장기화된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사실 같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낸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를 통해서 오를 수 있는 그 여지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의 반도체 시장이 아니었나.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됐고 그 컨퍼런스 콜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는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적 전망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PER은 뭐 6배? 그다음에 그렇죠. 10배가 안 되는 거죠. 7년 대비로 하면 뭐 5점 몇 배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른바 밸류에이션 재평가 릴레이팅은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시작도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시작도 안 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제 가격을 찾아가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보면 이전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사실 AI 전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그게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 실적이 좋아진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느꼈을 때 팔고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전의 사례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게 맞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싼 건 진짜 싼 거예요. 싸고 향후에 비싸질 때까지 수익이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 변화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배웠던 분들은 대부분 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야 라는 사실 이 공식도 이번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공식이 뭐 평생 바뀔 거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공식 가지고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안 맞는 공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외 영상도 유튜브 영상이 한 수년 전 거 저희가 이제 와이스트리 시작한 지 만 5년이 넘었으니까 옛날 영상에 지금도 가끔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네. 근데 그게 AI가 없던 시절에는 그게 맞았지만 맞습니다. 뭐 AI 이후의 시장에서는 그게 또 이제 달라질 그럼요. 수밖에 없다는 그럼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해서 말이 되는 시장입니까? 얼마나 상승폭도 빠르고 그렇죠. 얼마나 강하게 오릅니까? 어지러지하죠. 예.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역사상 처음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크고 물론 이제 끝은 갔겠죠.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서 언젠간. 근데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역시 99년하고 들이댈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99년의 사례를 굉장히 준용하는 건 좋지만 IT 버블.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끝은 갇힐 줄 모르지만 그 끝까지 가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더라도 그것도 더 위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지금부터 겁먹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겁먹으면 여기서 올라가면 더 겁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우리는 자꾸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언제 팔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시장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거기서 중간중간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수익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한 번 팔고 나면 사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갈 때까지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이렇게 좀 보유를 하시되 그런 측면에서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자꾸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거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사실은 내려가는 것도 무섭고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맞습니까?
뭐 호랑이도 아니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뭐 흔들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 편안한가요? 문제는 이제 어. 본인들 스스로만 자꾸 이제 비싸다고 느끼고 불안해하니까 그런 거고, 그런 이면에는 야.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또다시 등장한 게 뭐냐면 언론에서 그 비관론자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보니까 루비니 교수부터 시작해서 마이클 버리 뭐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론적인 시각이 나오면 혹시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근거들이 혹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긍정 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을 더 좋게 보는 편에 속하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평생 안 좋다고 얘기하세요. 그분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도 나왔죠. 비관론자들은요 10번 중에 한 번 맞추면 명성이 유지된답니다. 10번 중에 한 번. 진짜. 근데 긍정론자들은요. 네. 10번 중에서 9번 맞추다가 한 번 틀리면 비난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력은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분들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엔 많이 벌고 혹시 시장이 하락을 하면 일부 돌려주는 방법을 해서 뱉어내더라도 그렇게 수익을 지키는 게 맞지. 비관론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는 정말 주가가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 좋을 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턴어라운드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오는데 그 전환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경계론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생 주식 안 할 게 아닌데 계속해서 주식하시는 분들 하면 결국은 바닥에서 못 사고 중간에서도 못 사고 결국은 더 올라와서 화나면서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건 항상 뭔가 기회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혹시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그 기회를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사실 보물을 발견하는 건데 그 기회조차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굳이 부정론 가지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의 얘기에 같이 동조화돼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날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무조건 무시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왜 거기가 그런 말씀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아니면 그분들 말씀대로 진짜 주의할 때가 오는 건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왜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약세장에서 주식이 없는 사람은 강세장에서도 주식이 없을 것이다. 이게 사실 이걸 없어요. 뒤집어 놓고 봐도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건 성향이에요, 성향. 부정론자들은 성향인 거지, 뭐 그 사람들이 정말 위기를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닌 게, 진짜 위기를 잘 아는 사람은 뭔가 시장의 구조를 철저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당연히 그 주장을 하면 그 주장하는 즉시 저는 무조건 따져봐요.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 맞는 분들도 있으세요. 분명히 있을 것도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은 보면 제가 볼 땐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얘기를 너무 참조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론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오를 때마다 이렇게 과열될 때마다 한 번씩 따져보는 건 좋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따져볼까? 혹시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도 있나? 톡톡톡톡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따져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역시 또 들고 가는 거고, 또 이분들 말이 뭔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내려와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변에서 그 포모 일으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고객 예탁금 네. 130조 원 돌파했다라고 질문지를 써놨는데 오늘 보니까 137조 원을 돌파했어요. 하루에 뭐 7조 원씩 늘어나.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지금 대출 잔액이 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고 있고. 근데 또 저쪽에서 이제 막 돈 가지고 오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강세장 안 끝났다며 머니무브 할 거야, 비투라도 할 거야,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부 포모가 시작된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포모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포모하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막상 돈을 가지고 오셨대 집행을 잘 못하세요. 들어왔는데 너무 비싸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데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세요. 그리고 뭘 기다리시느냐? 조정을 기다리시겠죠. 내가 사긴 할 거야. 근데 조금 빠져주면 살까라는 것들을 대기하시다가 실제 자금을 투입하시고 못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계속 포모에 쌓이게 되실 거고 결국에는 나중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이런 포모 장세가 올 때는 전 둘 중에 하나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너무 무섭다고 생각을 하면 10%씩 사보는 거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나눠서. 예, 조금씩 담아보면. 근데 왜냐면 이게 한 번 담아봤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담았더니 수익이 나면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기는데 아예 없게 되면 더 못 삽니다. 그리고 뭔가 그 다음날은 뭔가 조정이 있을 것처럼 기대도 하게 돼요. 설마 이렇게 오늘 올랐는데 내일도 이렇게 오르겠어?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가 뭐 운 좋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는 아닌 경우들이 많고 그런 포모가 있는 분들일수록 실제 그런 조정이 오면 또 못 삽니다. 그래,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올랐으니까 하루를 안 끝날 거야. 뭐 2, 3일 정도. 그래서 실제 오는데도 결국 뭐냐면 그게 계속 망설임의 연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첫 번째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먼저 사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불안할 때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항상 큰 무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함을 넘어서 완전히 비이성적인 판단이 될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뭔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와 이게 좀 지나쳐져서 야 이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사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비이성적인 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스스로 이 판단을 그르치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들지 않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불안할 때 조금씩 담는 게 사실은 더 나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설령 일부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지. 뒤늦게 편승하신 분들일수록 사실 주식에 대한 경험이 더 적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사실은 뭔가 전략을 구사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냐면 어쨌든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단기 과열이라 혹시 설령 내일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예를 들어 지수가 5천인데 그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7, 8천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뭐 설령 여기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시장에 임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재 상황에서도 그 좋을 때도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뭔가 저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최종의 타이밍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쉽지 않고 저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께서도 되려 그것 때문에 판단을 흐리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큰 그림만 보고 조금 그냥 제가 볼 때 조금씩 사보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공포를 이겨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포모라는 게 시작되면 포모가 굉장히 오래 가요. 단순히 이게 딱 왔으니까 끝난다 이게 아니라 의외로 가면 갈수록 포모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포모에 여기 편승하신 분들은 되려 마음이 편해지시는 재미있음을 또 경험합니다. 예. 내 얘기인가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사실 월간 이선엽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실 거고, 네. 또 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막상 또 조정이 오면 또 못 사게 되는 게 또 인간의 심리니까.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시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적의 타이밍을 잡겠다. 매매 기법 요즘 그런 거 안 통하는 시장이거든요. 기법이 어디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하루에 전자가 뭐 하이닉스가 15%씩 올라가는 시장에서 기법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역대급 시장이니까. 그래서 바이 앤 홀드 아니면 조금 뭐 빠지면 더 사고 이게 현재는 가장 최적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포모도 많이 느끼고 또 시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 미국 개미들도 한국 시장에 관심들 많이 갖는다고요. 그래서 뭐 제휴증권사들 이런 것도 이제 막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막 하루에 뭐 몇 조씩 뭐 순매도 몇 조씩 순매도 막 이런 게 되게 크게 엇갈리는데 이 외국인 개미들의 진입 좀 시장에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향후에 원화 시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약세잖아요. 근데 조만간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는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출 대금이
역대급이죠. 네. 뭐 거의 지수 8천에 해당하는 정도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무리 지금 대부분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다 그래도 모조리 전부 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로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월급 줘야죠. 네, 왜냐면 최소한 월급이라도 줘야 되고 네. 이번에 성과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만 환전한다고 하더라도 원화가 생각보다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장에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놓고 보면 멘붕이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금이 없어요. 돈 벌고 나면. 양도세. 네. 똑같은 마이크론을 사거나 하이닉스를 샀었을 때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일단 낮에 할 수 있고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데 세금도 없어. 심지어 수익률도 더 나쁘지 않아. 예. 근데 미국과 하게 되면 밤에 피곤해요. 예. 그리고 세금도 22% 내야 돼. 예. 그렇죠? 쉽지도 않고. 그럼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그래서 돌아갔던 제비들이 저는 나갔던 제비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집으로. 생각보다 집으로. 그러면 즉 원화 약세 중 생각보다 큰 영향을 가진 것들이 저는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은 조금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 외국인도 직접 개인들이죠.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뭔가 지금부터는 원화와 관련해서 이젠 추가적으로 1,500원이 넘고 그 이상으로 가는 약세를 전망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1,400원대 중후반인데 초반이나 아니면 1,300원대 중후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으로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게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원화가 대단히 약세여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꽤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간혹 내가 시장에 너무 모아서 다른 건 못하겠는데 그래도 뭔가 모멘텀 플레이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로 사실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주신 질문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방금 오신 분들 지금 막 뭐 메모하시는데 원화 약세 피해주 막 이렇게 적으시는 것 네. 같은데 하얀 볼펜 쓰시는 그죠? 그거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또 노트 해야 됩니다. 예, 메모해야 됩니다. 미국장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조금 이제 오름폭이 달라서 그렇지. 뭐 미국장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럼요. 전쟁, 물가, 금리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이 있죠. 네. 그러나 제가 우리 그때 1월인가 3월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호르무즈 해협으로 반도체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했더니 댓글 중에 몇 개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사이즈를 너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런 악재들이 있으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현재 시장을 이끌었던 호재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사이즈를. 악재와 호재의 예. 사이즈. 예. 그러니까 지금 AI 투자라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물가라는 악재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쟁이라는 이 악재보다는 이 AI 투자라는 이 호재가 사이즈 면에서는 조금 큰 게 아니라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뭔가 전쟁 때문에 방향을 바꾼다라고 얘기한 자체가 넌센스였었어요. 그냥 비웃어주고 싶었는데 방송이니까 그럴 수는 없었었고. 그때 특강 때는 많이 비우시던데. 네.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이거 이 사이즈도 비교 못할 정도면 네. 그러면서 분석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네. 최소한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 악재가 있으니까 쉬어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방향을 바꿀 만한 변수냐 아니냐라는 걸 공통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전쟁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이란하고 미국 전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뉴스도 잘 안 보실걸요? 지금 우리가 알고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비슷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항상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나침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증시에 길게 보면 악재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 수요를 감안을 해서 결국엔 일어날 때 당시는 당연히 조금 어렵다. 그건 이해를 하지만 결국 시간을 놓고 1, 2년 뒤에 놓고 보면 그게 대단히 호재로 작용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네, 보면. 왜냐면 전쟁은 모든 걸 다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파괴한 걸 다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쟁했었을 때 그 전쟁 다음에는 꼭 호재 국가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6.25 전쟁 때문에 망해가던 일본이 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것도 그렇고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을 탈피하는 계기가 된 것도 그렇고 또 가까이 있는 베트남전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그렇고 한번 지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고베 대지진이라고 있어요. 고베 대지진, 한신 대지진. 예. 당연히 그 지진이 있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폭락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투자자산운용사 이런 거 공부해보면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어링 은행이 파산했던 사례가 됐는데 파산하고 그 뒤로 2년 동안 일본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엄청나게. 어느 정도로 급등을 하냐면 그 당시 고베 대지진이 났었을 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갔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가 표현으로 깔짝깔짝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베 대지진 이후에 그 2년 동안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혹시 우리가 경기부양책을 잘 써서 그런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철수를 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제대로 골로 가는 계기를 되는 그럴 정도로 경기가 좋았다고 해. 너무나도 많은 복구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고가도로 다시 깔고 모든 도로 다시 깔고 왜 고베 대지진이 엄청 컸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었다. 그래서 지나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었었죠. 우리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기억나시나요? 네. 그건 이제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이 관련 기업들이 몇 배나 급등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일본의 자동차 밸류에이션 무너졌을 거고 여러 가지들 되면서 그래서 항상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항상 피해와 수해만 나뉘어요. 피해와 수해가 나뉘고 그 와중 속에서 썸을 해보면 합쳐보면 수해가 더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전쟁 안타깝긴 하죠. 인명이 살상되고 그래서 절대 무관 인명이 희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주식시장에선 엄청나게 무엇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제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그때 이게 왜 탄생이 된 거냐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방산이 오를 거 알았거든요. 업계 최초였잖아요. 그쵸. 제가 그 얘기할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방산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없었어요. 방산 업종이라는 게 없었고요. 예. 없었었어요, 아예. 그래서 아예 그런 게 없었던 때니까 뭐 누가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저는 그게 보였다고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런 사태가 터지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의외로 돈 벌 수 있는 길을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전쟁 터지고 나서 수혜됐던 기업들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관련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인 거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게 세상인데 돈이라는 건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되는 데만 쫓아다니는 게 돈의 속성이니까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보는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 인류사의 비극이 금융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겠고 참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란 전쟁 사실 이것도 이제 종전되기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건데 혹시 이거는 좀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중 정상회담을 바라볼 때 일단은 트럼프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일단은 뭐가 돼야 되냐면 11월 3일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선거가 그 회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갈등이 커질 가능성은 매우 낮죠. 여기서 가서 왜냐면 지금 뭐 이란하고의 어떤 전쟁도 잘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하고도 불협화음이 굉장히 커지면 지지율 측면에서는 유리할 게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협박할 수 있는 수단들도 많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면 관세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힘을 잃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결과부터 도출을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 11월 3일에서 중간선거에서 지지율을 올리는 결과를 내줘야 된다.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신을 트럼프란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받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한테
콩을 사주기 원하는 거, 농산물이죠. 농산물을 중국이 대거 사주는, 그다음에 보잉을 대거 사주는 그런 어떤 역할들과 관련해서 이게 대단한 성과라고 포장을 하기 위한 어떤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그럼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줄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문단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협상단도 1기 때 갔을 때보다 되게 축소가 됐고요. 또 전체적으로 회담 이렇게 자체도 제가 볼 때는 1기 때보다는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중국과의 큰 만남을 가는데 그냥 올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간선거니 중간선거에서 어떻든 선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과 미국에서 싸움에서 물론 미국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선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동네는 선거가 없는데 여긴 선거가 있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할 수 없이 선거에서 유리한 쪽으로 내가 해야 되는 한계를 노출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예,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인은 미국도 한국도 어느 나라도 정치는 무조건 표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들보다도 표가 우선,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표가 우선이에요. 그럼 그 표가 우선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큰 불협화음보다는 어쨌든 뭔가 타결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에서 따라가는 그 사절단들이 현재 트럼프가 뭔가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고, 반면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들이 원하는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가지를 받아오면서 지지율을 올리는 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이다. 여기에 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또 혹시 그 이전에 트럼프가 방중을 하기 이전에 전쟁이 휴전이 되지 않는다라면 중국이 또 가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탁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되게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유가가 내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 상태로 이 유가에 있으면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 좋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유가가 현재보다 최소한 10달러에서 15달러 이상 내려가 주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해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중재자들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건 미국이 그랬다 안 그랬다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혹시 풀리는 일이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수가 다시 랠리할 수 있는 또 큰 기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만 풀려서 유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서 탈퇴를 했죠. 그래서 증산을 결심을 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펙 관련해서 사우디가 결국 아랍에미레이트가 뭔가 원유와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걸 되게 싫어하기 시작해서 동반 증산을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펙 관련 국가들은 지금 증산을 결의했고,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뭔가 봉쇄가 해제되면 유가는 한 번도 아니고 이중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품어왔던 물가에 대한 우려도 뒤로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먼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을까?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가도 내릴 것 같고 원화도 강세 쪽으로 갈 것 같고 뭔가 오버랩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메모하느라고 제가. 아, 예. 줄 두 개 이렇게 치고. 예. 반도체만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저희 투자 나침반 수강하신 분들한테도 네.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런 질문들도 몇 개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하반기 가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할 우려 예. 없느냐. 근데 요거는 지금 답변으로 어느 정도 좀 가름이 되겠네요. 예,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고용도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이번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도 많은 11만 명이 넘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나와서 이 정도면 되게 고용의 질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고용 지표를 볼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취업이 됐느냐도 중요하지만은요. 두 번째는 실업률을 봐야 되고 세 번째 꼭 같이 봐야 되는 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에요. 만약에 정말 고용의 질이 좋아서 사람이 부족해지면은요,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사람이 부족하니까 오세요. 제가 조금 임금을 더 드릴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0.2%면 오른 게 아니에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취업이 된 분들 보면 전부 다 파트타이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생각보다 고용 시장의 질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일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일반 실업률은 되게 낮은데 이 광의 실업률이라고 해서 U6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보면 실업률이 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면 사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뭐 유가 좀 오른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릴 거냐 이건 아닌 것 같고 동결이 조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어느 정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 이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또다시 할 건데 대신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올 때 골드만삭스였나 어디서 보면 미국이 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엔 그 얘기인즉슨 지금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인하에 대한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효하다. 다만 당분간 동결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동결로 가다가 내년쯤에는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또 그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좀 토대를 만들어 놓는데 더 집중을 하고. 뭐 아직까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결국 여러분들 그 이런 고용 이런 움직임들이 가장 큰 이유가 궁극적으로 지금 고금리가 너무 장기화돼서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괜히 지금 연준 의장까지 바꿔 이제 금리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 금리가 높아요. 되게 제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금리가 되면 서민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소비자 신뢰지수 보면 정말 우리 표현으로 꼬라박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상을 논하는 건 제가 볼 땐 시기상조인 것 같다. 되려 뭐 쉽게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흐르면 지금은 뭐 보수적 동결 이런 어떤 표현을 일정 부분 가다가 어쨌든 이란하고 미국과의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다시 그래도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논하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제가 볼 땐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투자 아이디어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게 질문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질문을 보고 오진 않았습니다. 항상 질문 열심히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섹터 몇 개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 반도체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5월 11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비중이 50%를 넘었더라고요. 와, 코스피 200 내에서. 전체 코스피 중에서도 한 47%. 거의 그냥 절반이 삼전 닉스라는 거예요. 이게 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나 아니면 본인의 포지션 차이. 이거 너무 과도한 쏠림 아니냐. 아니다. 실적이 어마무시한데 이 정도도 과한 건 아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쏠림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게 강세장에서 쏠림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쏠림의 또 다른 말은 이게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게 시장의 움직임이 소비지표나 경기지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AI 얘기만 한다. AI 시장이니까 AI 얘기만 하죠. 그 친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 친구 머릿속에 한계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라는 시장은 지난 40년간 놓고 보면 GDP의 70%가 소비인 거고 결국 그 소비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짐을 반복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재고 순환 지수라는 것들이 되고 경기 순환의 이론이지만 미국이 지금 거의 50년 만에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살았던 그 모든 시대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빗댈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뭐 소비 지금 마이클 보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오늘 갈 때 변압기 하나 들어놓으실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삼성가 하나 그렇죠? 아니면 여기 현대일렉가 하나 뭐 들어놓으실 그런 분들 없잖아요. 네. 이 소비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소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시다가 용산에서 디램 뭐 몇 개 좀 이렇게 사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엄청난 큰 산업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인 거잖아요. 이게 소비 심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간혹 이렇게 큰 투자가 진행될 때는 소비라든가 이런 경기 관련 지표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 이익의 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버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이 AI 관련 인프라 관련주들은 반도체부터 이런 관련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 기업의 이익 사이즈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한 분기 벌어들인 이익이 지난해 전체 이익보다도 더 클 정도가 됐는데 사이즈가 안 커지면 이상한 거죠. 반면 현재 이 AI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나요? 별로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은 쪼그라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냥 그런 현상으로 이해해야지 자꾸 또 여기서 쏠림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스스로 또 위축되거나 팔고 싶어져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렇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시가총액 순위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좋았었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시가총액이 올랐었고 그때도 쏠림 얘기 나왔죠. 근데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방산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니까 쏠림의 또 다른 말은 강세장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냥 주도주란 얘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제가 볼 때 확대해서 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 저희가 특정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고, 저도 이제 종목에 대한 질문은 거의 안 드립니다만, 네. 요건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야기여서. 종목인데요. 대기업. 또 저희가 진짜 이게 성과 중에 하나인데, 월간 이선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몰로봇, 피지컬 AI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주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주가 최근에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도 신고가 돌파를 못한 것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아니에요. 비했을 때. 의외로 꽤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선두주자들은 다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제 프리미엄, 신고가 영역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죠. 장기간에 걸쳐서. 왜냐면 결국은 돈 버는 건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결국 AI로 돈 버는 게 피지컬 AI라는 건 우리 젠순왕도 얘기를 했었고 다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돈 버는 쪽이 그쪽인 건데 여기서 사실 신고가를 못 넘는다는 건 사실은 넌센스잖아요. 얘들이 못 넘는다는 얘기는 AI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다만 지금 워낙 시장에서 투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자 관련주가 올라서 그런 거지 결국 AI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AI를 해서 뭘로 돈 버느냐 그게 더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 그게 덜 왔을 뿐인 거예요. 저 시차를 두고 먼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인프라를 갖춰놓고 이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애들은 뭘로 돈 벌 거냐, 누가 돈 벌 거냐 이게 나중에 더 큰 그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 관련해서 쭉 깔았지만 그 결국 인터넷으로 망을 깔고 돈 버는 애들이 결국 누구예요? 플랫폼 관련 기업들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작은 그림으로 보신 분들은 답이 안 나와요. 왜 지금 실적이 나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구글이 실적 나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겠죠. 그냥 왜 투자하는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AI 투자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도체 사서 까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가장 크게 돈 버는 게 그쪽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저희랑 로봇박람회도 가보셨지만 날이 갈수록 어마무시해지잖아요. 와 얘들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어? 이렇게까지 발전했어? 그 얘기는 조만간 내 앞에 이제 로봇이 온다는 얘기가 현실화되는 게 이제는 그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견들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에이 로봇이 되겠어? 그런 개념이었죠. 지금은 야, 저 정도면 뭐 시간의 차이인 거지 뭐 올 수밖에 없는다는 걸 모르시지 않죠. 이제 그 공감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주가를 올리는 가장 큰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이선엽 대표님하고 그 중국에서 있었던 로봇 월드 로봇 컨퍼런스 WRC인가요? 뭐 거기 갔었고 또 최근에는 또 중국 혼자 또 다녀오셨던데 그 모빌리티 쇼 이거 보시려고 자율주행 때문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어떤 자율주행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 또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동향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녀왔고 뭐 몇몇 분들이랑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좋았던 것도 있고 이제 안타까웠던 것도 있는 게 일단은 중국에서 꽤 잘 나가는 업체 부스에 한국 직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직하신 분들인데 중요한 건 되게 만족감들이 높으세요. 말 그대로 중국의 자동차 발전의 원동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걔네들 진짜 전기차 업체 너무 많거든요. 살아남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을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경쟁력 차이는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기를 증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들었고, 그러니까 근무하신 분들 대부분이 스스로 뭔가 성장하고 있고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놓인 현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제는 회사에 나와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제가 많이 보면 과연 피땀 흘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인재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저는 중국보다도 한국 인재들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안타까운 건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유출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큰 기업들 같으면 대부분 정치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 능력이 있거나 뭔가 거기서 정말 대단한 어떤 실력들을 보유한 사람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젊은 후배분들께서, 우리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후배분들이 그래야 공대를 가지. 그렇죠. 그거 없으면은요, 공대 또 안 가요. 의대 가려고. 정부가 그냥 키운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뻔히 봤거든요. 아버님들이 지금 굉장히 유능했던 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공서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기업을 좀먹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은 대우가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파격. 나이가 어리더라. 죄송한 얘기지만 AI를 어린 친구들이 잘하지 나이 드신 분들이 잘하겠어요? 신기술인데? 그러면 그거 잘하는 몇몇 그 친구들은 지금 전자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상무보다도 연봉이 높아야 돼요. 이런 얘기면 지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잘하는 사람보다 연봉을 더 봐야 됩니까? 그런 게 뒤집어져야 이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혁신이 오는 거고. 최대한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진짜 그 몇몇 괜찮은 애들 데리고 아주 파격적으로. 그렇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어떤 경쟁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그렇지 않은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업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제가 알려는 하지만 왜 운영업계는 처음에 계약을 했었을 때 분명히 주기로 약속해놓고 시장만 좋아지면 그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신들도 그래서 나와서 회사 차려서 하고 계시면서 또 후배들이 그러면 또 안 주더란 얘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장으로서의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업원들한테 또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한테 더 줘서 그 회사 손해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야, 여기는 땀 흘리면 더 주더라. 그렇죠? 뭔가 더 하면 다른 데보다 확실히 더 주는데 딴 데서 서로 오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상생인데 이 상아리만큼 되게 짠 것 같아요. 하여튼 되게 아쉽습니다. 웬만하면 좀 생각들 고쳐먹었으면 좋겠고 본인이 그렇게 당해서 나왔으면 본인 스스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혁신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모두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지휘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혁신적이라는 사람이라면 그 값어치를 충분히 인정해줘서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저 정도 있었으면 팔자를 고칠 정도가 되네라고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기술 하나로. 몇백 주씩 펀되면서 그거 얼마나 돼요? 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 준다고 회사에서 누가 반대할까요? 아니에요. 전부 주라는 것도 아닌 건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배포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 사실 중국의 그 2차 전지 업계에도 그렇고 반도체 업계에도 그렇고 한국인 엔지니어들 많이 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되게 아쉬웠고 어쨌든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방향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건 같아요. 어떤 식으로 변해가냐면 확실히 중국에서도 안전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해서 이전에 이제 테슬라 중심이었던 그 카메라 중심의 방향에서 요즘은 일부 라이다라든가 레이더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춘추 전국 시대였다가 지금 두세 개 업체로 좀 압축이 돼서 뭔가 이제 쌓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서 어떤 기술적인 테슬라 방식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됐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큰 핵심은 리얼 월드 데이터거든요. 실데이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있어도 그 규제 때문에 그 실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결국에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또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느새 또 신고가 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또 3년 전 고점이 또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거기 회복은 또 안 되고 있는데 배터리 관련주들 투자할 때 좀 구분할 수 있는 좀 포인트를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일단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매수 매도 이게 아니라 지금 산업에서 공급이 부족한 쪽에 포커싱을 많이 맞춰야 돼요.
지금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AI가 일단 한몫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네. AI 쪽에서 이제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막대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ESS라고 보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어쨌든 이란하고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했었던 전기차에 대한 수요 다시 늘어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전기차보다는 아까 했던 ESS 수요가 되게 큰 게 한 3년 전,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ESS 얘기하면 어떤 다들 반응이었냐면 ESS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전기차 관련,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 그렇죠. 설령 이쪽이 좋다 하더라도 전기차 쪽이 나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그게 뒤집힌 기업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ESS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도 좋아지다 보니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제가 볼 때 기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전력기기, 에너지 관련주도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사이클 산업의 크기, 꿈의 크기를 봐야 한다는 게 거기서 좀 대표적이었던 거잖아요. 네. 이것처럼 앞으로도 장기 투자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주가가 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이걸 많이 또 뭘 고민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평가해요? 그만큼 이익이 빠르게 는 거죠. 뭐 이거하고 똑같아요. 반도체하고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요가 더 급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급하게 올랐을 때는 급하게 오른 이유를부터 찾아봐야 되는 건데 일단 차트 보면 못 사죠. 벼랑 끝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일정 부분 쉬어간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따졌으면 지금 몇 년간에 걸쳐 지금 20배가 넘게 올랐는데 그때 동안 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20배 오를 동안 계속 이런 경우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요. 별로 의미 없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차트에서 돈 버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걸요? 뭐 있으실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뭐 무슨 뭐 매매 이런 거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뭔가 기술이 되게 좋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돈을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기술적 분석도 분명히 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지표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이들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어요. 이익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와 관련해서는 전력과 반도체가 같이 가는 그림이에요. 결코 떨어져서 가는 그림은 아니겠다. 둘 다 부족해서 큰일이 난 업종이다, 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 6월 투자 나침반 강의는 6월 13일 토요일에 네. 펼쳐집니다. 그것도 지금 고정 댓글 가시면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지난 영상도 다시 또 수강하실 수 있는 기회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날 비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많이 오시지. 아, 그런가요? 네. 아, 어디 안 놀러 가시고? 올해는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진짜 그 정도입니까?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내년에 여러분들 유럽 비즈니스 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 왜 굳이 지금 해가지고 뭐 그렇게 가세요? 장 좋을 때 바짝 벌고? 아니, 당연하죠. 그 자리를 왜 비워요? 예. 부자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자 되고 돈을 모은다는 일은 그만큼 나도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내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시장이 좋아서 거기에 편승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번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얘기할 때 전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고수가 뭐야? 그러면 저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고수는 좋은 시장이 좋다라고 아는 게 고수예요. 진짜 뭐 시장도 어렵고 힘든데 진짜 나만의 종목을 찾아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몇이나 될까요? 거기는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 빼놓고는 없다라고 보고요. 사실 대부분의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의 공통점 뭐냐면 좋은 시장을 좋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분들 몇 분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그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레이 달리오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어떻게 돈을 버셨습니까? 했더니 좋은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더 가져갔대요. 시장이 좋으면 내가 돈도 더 많이 투입하고 좋은 기업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서 돈을 벌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딱 보면 어떤 사람들처럼 뭐 진짜 어마어마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그 종목을 뭐 얼마를 벌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같은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얼마나 실었고 얼마나 더 집중을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 여름에는 휴가도 가실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드네요. 왜냐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그거조차도 날릴 생각하면서 부자 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그렇죠. 예. 예. 아니, 왜냐면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최대 시장이 확실해요.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놀러 다니고 있다? 뭐 다 즐기면서 뭔가 부자가 되겠다? 꿈 깨야죠. 예. 지금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행기 예약하시려 하던 분들 다 내려놨습니다. 그럼요. 어딜 가기는. 그죠? 어디 여행 계획하신 분 있으시면 취소하십시오. 예. 내년에 비즈니스 타고 유럽 가는 걸로. 그럼요. 6월 13일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3월에도 그 투자 나치만 들으신 분들 여기 스튜디오에도 몇 분 와 계시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사이클을 되게 길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계속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금리 인상 관련해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동결이든 금리 인하든 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쟁 이슈로 고유가, 고물가라든가 지금은 괜찮은데 사모대출 펀드 이슈를 내년 뭐 중반기가 됐건 하반기가 됐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강세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돼도 더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에 내려와야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혹시 긴급 호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지. 그럼요. 그렇게 해야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났었던 이 고유가가 어쨌든 한 2달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 지표가 한번 불안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땐 분명히 제가 볼 땐 조정의 빌미는 될 거는 같아요. 확실히.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금리를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건 고용이에요. 고용보다 물가보다 더 중요한 게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망가지면 사실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져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좋아지려면 고용이 좋아지고 그 고용의 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물가 때문에 올리진 않는 게 보통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물가는 좋은데 경기도 나쁜 거. 이럴 땐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시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물가는 올랐는데 고용이 안 좋으면 이 고용 안 좋은 게 영향을 미쳐요. 결국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내가 소득이 없어지게 되죠. 소득이 없어지면 제품을 살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저절로 물가는 시차를 두고 내려와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나올 때는 그냥 물가가 하락하는 전조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가 오르는 걸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않았던 유일한 사례가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오일 쇼크 때, 그 당시였었던데, 그때 이제 공급적인 제약이 있었을 때인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그냥 시차 두고 물가 내려온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혹시 언론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특성 때문에 금리 올린다는 얘기 나오면, 그분은 경제학적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모대출 문제 있었을 땐 제가 또, 이미 다 공부가 끝난 상황이라 나중에 그거 있었을 때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때 3월 특강 때도 사모대출에 대해서는 설명 많이 또 해주셨고 그렇지 지금 또 다시 더 업데이트된 게 많이 있어서 나중에 뭐 그럼 굳이 뭐 좋은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마 당일날 바로 올 거요. 저는 바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이선엽 대표님한테 이제 톡이 올 수 있습니다. 내일 뭐 하십니까? 그럼 올 것이 왔구나. 항상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이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도 제일 특기가 즉각 대응이었었어요. 예. 보통 즉각 대응 사단이라고 하죠. 역시 Y스트릿에서 투자 나침반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주도주는 반도체하고 에너지, 뭐 전력 요쪽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는 높거든요. 혹시 자랑하시는 건가요? 혹시 다른 뭐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쪽으로 혹시 뭐 이게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같이 가져가셔도 되고 지금 포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두 개가 일단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편한 건 뭐냐면 사고 팔기가 편해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팔아도 티도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고수분도 계세요. 고수분들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고수분들은 중소형주도 잘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거래가 없어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시고, 그분들은 조금 어나더 레벨이야. 다른 레벨에 계신 분들이라 저보다 잘한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주식하는 철학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 가지고도 주식을 할 수 있고 대형주 가지고도 큰 부자가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컨셉을 들고 나온 거고, 실제 시세가 그렇게 증명을 해주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일반인들이실 거고 직장인들이실 거니까 그렇게 보면 사고 파는 종목이 편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중소형주도 전 여전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에너지하고 균형 있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 요번 장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더 높은 것 같지만 종목별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에너지 관련 종목도 한번 봐보세요. 와, 이렇게 올랐어? 그렇죠. 실제 이게 더 나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이것만 가지고는 좀 너무 불안해서 다변하고 싶다라면 그쪽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라면 굳이 그렇게 뭐 바꾸실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역시 예. 또 이거 투자 나침반 들으신 이거- 분이라. 이거 뭐 녹화본 나가면 이제 돌팔매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요즘 또 잘 되시는 분들도 계속 잘 되시니까. 예. 저도 이제 현재 장세가 반도체에 이어서 그 반도체를 돌리는 에너지 두 개의 주도주 아래서 에너지 안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가 터지면서 각국에서 에너지가 국가 안보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에너지에 좀 엄중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이런 리드타임이 빠른 태양광이 빠르게 그 설치할 수 있으니까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2차전지 특히 ESS가 움직여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심지어 잘 깔려있는 EV 라인을 갈아엎어서 ESS 라인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과거에 2차 전지의 버블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순수 EV 판매에 대한 기대로 그 시장이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약간 이제 ESS로의 전환도 가속화되면서 호르무즈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EV 판매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내러티브만 있는 게 아니고 EV와 ESS 쌍끌이 시장으로 가고 있어서 릴레이팅을 좀 새롭게 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에너지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좀 대표님의 뷰가 궁금했습니다. 아까 뭐 전체적인 뷰는 드린 것 같고, 저는 그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게 왜 반도체에 비해서 곽강을 덜 받냐면 반도체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빨라서 그래요. 그죠? 얘네들도 이익 증가 속도가 결코 작지 않은데 반도체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고 얘는 저 45도 각도로 올라오다 보니 45도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 눈에 띄어서 그런 거지만 요 안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웬만한 기업들이 45도 각도로 이익 크로스가 올라오는 산업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도체 무조건 발목을 에너지가 잡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발목을 잡는 것들이. 그중에서 제일 큰 건 무조건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단 한 사람도 반도체 때문에 못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에너지 부족으로 AI가 내가 뒤처질 수 있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다 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오픈AI의 샘 올트먼도 그 얘기를 했고, 또 호사비스인가 누구 있죠? 네네, 예. 맞아요.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왔던. 와서 딱 그 얘기만 하고 갔어요. 지금 제일 문제는 에너지야. 반도체가 아니라 에너지가 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에너지 병목이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절반밖에 못 주니까 지금 원래 기업들이 원하는 거에 딱 절반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에너지가 덜 쓰여서 그런 거지 실제 다 반도체 나중에 다 입고 나면 제일 문제가 된 건 에너지예요. 결국엔 나중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더 많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AI 성능과 연관이 있다라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교 1등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서 그렇지 전교 2, 3등도 잘하고 있는데. 저는 에너지는 전교 1등이 아니라 나중에 수석 아래 아닐까요? 그죠? 뭐 수능 수석 아래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유튜브와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투자에도 큰 도움을 받고 네. 있어서 이렇게 꼭 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신 와이스트레드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건데요. 이게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반도체나 주도주 업종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기존에 가치주나 배당주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수익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나기는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반도체나 이런 전력기기 쪽에 비하면 따라올 수가 없는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포트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만약에 이런 주도주가 먼저 앞지르고 그 나중에라도 그 주도주 밑에 있는 것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포트를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참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첫 번째는 이 시장이 올라온 건 AI 투자 때문에 올라온 거죠. 배당 때문에 올라온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배당이라는 게 이런 게 되게 일반화되려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버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일정하게 돈을 안정적으로 벌 때 배당이 되게 유리한 건데 이 배당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주가의 상승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주가 그런 것들보다 은행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요 오히려 가장 큰 배당주가 저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가치주는 반도체예요. 근데 그걸 안 담고 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가치나 배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많이 버는 기업이 배당도 많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조직 성과부터 많이 주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누가 더 많이 벌고 있느냐. 지금 돈 벌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그럼 그 기업들이 줘도 더 많이 주겠죠. 그러면 그쪽에 포지션이 있는 게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의 주제가 뭐야? 라고 물으면 AI 투자죠.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제가 볼 때는 최선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선이거나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선으로 넘어오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여전히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밸류에이션 엄청 싸니까요. 뭐 이익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혹시 다른 질문?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섹터가 보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수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것은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뭐 주식시장을 보면 어떤 강력한 섹터가 있고 그 회사가 있으며 그 회사의 지주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선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섹터 안에서 잘 안착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손익비를 따라서 효율적인 뭐 이제 접근을 한다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들을 좀 판단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본주, 우선주보다는 우선주 이렇게 나눠있으면 무조건 본주로 가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수급 자체가 ETF이기 때문에 그래요. ETF가 우선주를 잘 안 담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시장에서 올릴 때는 그 시장의 수급의 특성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급을 결정하는 지금 뭐 돈 들어오는 게 다 보면 ETF로 몇 주씩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지 펀드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매니저분들도 웬만하면 우선주 잘 안 사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뭐 배당 받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왜냐면 배당도 나쁘다가 아니라 아니 뭐 오늘 올랐던 반도체 하루만 해도 10몇 %그 배당 그 이상이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TF가 시장의 중심이라고 놓고 보면 ETF가 살 수 있는 종목군으로 그 안에서도 압축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고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투자 나치만 네. 들으신 분들한테 질문 드린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미국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뭐 스페이스X, 엔트로피, 네. 또 오픈 AI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상장이 네.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정되어 예.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또 수구의 어떤 블랙홀, 또 과거 장세의 어떤 마지막 불꽃, 막 IPO가 태우고 끝나는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돈 빨아들이면 고맙죠. 그래서 살 기회를 주겠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 뱉어내면 너무 고마울 뿐인 거죠. 당연히 이 IPO 있는 기업들로 인해서 뭔가 시장에 나중에 버블이 치달을 수 있는데 뭐 그때 또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장돼서 빠지면 상장을 하겠습니까? 일정 부분 오르고 빠질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꽤 오르고. 왜냐면 이제 1999년에도 많은 기업들이 상장됐지만 시세가 되게 끝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처참하긴 했지만. 근데 처참한 기업들 대부분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었었어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아니면 또는 그냥 실체도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수익도 그렇게 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은 조금 뒤에 날지 모르겠지만
거의 글로벌에서 탑 아닌가요? 이 기업들 아니면 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전 99년은 그게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99년에는 카더라장이었어요. 진짜 태끝자만 붙으면 다 올라갔어요. 닷컴 뭐 하는 기업인지도 네, 몰라요. 네. 근데 지금 올라온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다르냐면 99년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란의 소형종들이 막 쭉 온 거야. 소형종 1000개가 올라온 거야. 근데 걔들이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항공모함 몇 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게 있어요. 근데 그 항공모함 애들이 검증이 된 거죠. 물론 밸류에이션은 싸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IPO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 뭐 그로 인해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없어지거나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올라오는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대형 IPO 자체가 악재가 예. 아니다. 99년 자체가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닷컴 버블 때 제일 문제가 닷컴 버블을 깔아놓고 나서 인터넷망을 깔아놓고 제일 걱정이 뭘로 돈 벌지가 없었어요. 아하. 뭘로 돈 벌어? 이거 깔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가 있었는데 뭘로 돈 벌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색 엔진 하는데 그걸 뭘로 돈 벌까 해서 한참 동안 못 움직였는데 이 AI는 특이한 게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피지컬 AI라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확실해졌죠. 그게 확실히 달라요. 옛날하고. 그러니까 돈을 누가 더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99년하고 딱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99년에는 깔긴 깔았어요. 깔긴 깔았는데 이 인터넷망에서 뭘로 돈 벌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면 지금은 뭘로 돈 벌지는 알고 있는 거고 누가 거기서 선점을 할 거냐. 그렇죠? 거기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주도적으로 치고 나와서 경쟁력을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인 거라서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공짜로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 내고 쓰겠죠. 어쨌든. 그리고 그리고 또 내겠죠. 뭔가 좀 우리가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급도 많아질 거니 가격도 싸질 거고요. 이런 것들이 풀리는 시기가 된다면 기업의 이익은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99년은 확연히 다릅니다.